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3년 경력의 미국 유명한 무기상이 유엔의 중심에서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해버린 건데요. 일본은 비겁하게 독도를 빼앗으려 뒤에서 27억 달러의 검은 돈을 쏟아부었고, 한국은 훨씬 적은 돈으로 현명하게 우리의 독도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폭탄 발표가 끝난 후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는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일본 대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일본의 60배가 넘는 돈을 이긴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무기상은 자신의 23년 커리어를 걸면서까지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코즐로프입니다. 러시아계 미국인이죠. 나이는 52. 직업은 국제무기중개상입니다. 23년째 이 바닥에서 굴러먹고 있죠. 제 모토는 간단합니다. 나는 깃발이 아니라 계약서에 충성한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제가 목격한 진실 말입니다. 2024년 11월 초 저는 도쿄 아카사카의 최고급 스위트룸에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일본 방위성 조달본부 차관 다나카 쇼이치로가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와규 스테이크 옆으로 두툼한 붉은색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다나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파일을 펼쳤어요. 코즐로프상 이번 거는 특별합니다. 파일 안에는 최첨단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F-35 전투기용 정밀 유도 무기, 해상 드론 방어망 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속으로 휘파람을 불었죠. 총액 27억 달러. 제 커미션은 8천만 달러였습니다. 23년 경력의 이런 대형 딜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요? 전쟁이라도 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멀리 황궁이 보이더군요. 독도를 아십니까? 순간 저는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독도. 그 작은 바위섬 때문에 27억 달러를요? 하지만 얼굴엔 내색하지 않았죠. 고객을 비웃는 무기상은 오래 못 가니까요. 다나카는 태블릿을 꺼내 3단계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11월에 다카이치 총리께서 첫 번째 경고를 날립니다. 12월에 본격적인 압박 그리고 1월 유엔 안보리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겁니다. 제 눈에 띈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한국 반응이 전혀 없더군요. 한국 반응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들은 이미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힘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다나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쇼를 하려는 거군. 실제로 쓸 장비가 아니라 전시용 장난감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나카가 주문한 장비 리스트를 보니 대부분 10년 전 기술이었습니다. 최신형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2010년대 중반 사양이었죠. 차관님, 이 레이더 시스템은 좀 구형 아닙니까? 록히드 마틴 신형 제안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검증된 기술이 좋습니다.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했습니다. 일본은 돈이 많은데 왜 구형을 고집하지? 호텔을 나서며 저는 제 조수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나 한국방위사업청 김 국장에게 연락해. 일본이 큰 건 터뜨릴 것 같으니 한국도 준비할 거 아니야. 딜 하나 제안해봐. 양쪽에 다 파는 게 제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한국방위사업청 김태준 국장을 만났습니다. 이미 다카이치 총리의 첫 번째 독도 망언이 터진 후였죠. 김 국장님, 일본이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독도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변형 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네? 일본이 27억 달러 규모로 무장하는데요. 코즐로프 씨, 우리는 괜찮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죠. 한국이 이렇게 소극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은 상대가 무장하면 맞불을 놓는 게 국제방산업계의 불문율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감시 장비라도.
제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 그거라면. 김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통신 중계기 부품 50개, 소형 위성 안테나 200개, 그리고 해저 케이블 연결 장비 일스. 저는 메모하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총액이 고작 300만 달러인데요.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신 장비들이었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깔려는 건가?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끝났어. 27억 대 300만. 게임이 안 되잖아. 그날 저녁 CNN을 보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 반응은 대변인 성명 한 줄이 전부였죠. 제 휴대폰에 다나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봤습니까? 한국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12월에 더 강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이 주문한 그 소소한 통신 장비들 배송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전부 독도 인근 울릉도와 포항 해군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제안했던 최첨단 해양감시 레이더 시스템이었죠. 당시 한국은 예산 부족이라며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산 레이더를 봤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2세대나 앞선 기술이더군요. 한국이 자체 개발했나?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12월 중순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케시마 무력 탈환. 저는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다나카는 즉시 저를 도쿄로 불렀습니다. 코즐로프상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국이 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요? 유엔 안보리 긴급 의제로 상정합니다. 1월 중순 뉴욕에서 결판을 봅니다.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죠. 설마 한국이 그 무대에 올라옵니까? 거긴 정치 논쟁이 아니라 힘의 과시 무대인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나카가 파일을 건넸어요. 이미 아프리카 15개국, 동남아 8개국에 원조 자금을 뿌렸습니다. 모두 우리 편입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내부 전문이었죠.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 수용. 미쳤군요. 한국이 왜 저걸 받아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겁먹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다나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23년간 본 국가들 중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는 절대 군사장비를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명히 뭔가를 사고 있었거든요. 비록 소액이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요. 저는 제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구매 내역을 말이죠. 2022년 소형 위성 부품 700만 달러, 2023년 해양통신 장비 1200만 달러, 2024년 드론 제어 시스템 2500만 달러. 총액은 일본의 60분의 1 수준. 하지만 뭔가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데이터 수집과 통신에 관련된 장비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가 중개하지 않은 장비들이었죠. 한국이 직접 다른 루트로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유엔 회의를 닷새 앞둔 밤 저는 뉴욕 유엔 플라자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나카의 요청으로 유엔 로비 활동을 돕기 위해서였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제 회사의 글로벌 물류 추적 시스템을 켰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중개할 때 운송 경로도 추적하거든요. 밀수나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면 제 면허가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지난 2주간 한국 공군 수송기 C-130과 KC-330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12월 10일 인천에서 케냐 나이로비, 12월 12일 오산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12월 15일 김해에서 남아공 케이프타운, 12월 18일 서울에서 브라질 브라질리아. 총 23개 노선. 모두 군사공항이 도착지였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한국이 독도 문제로 유엔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왜 전 세계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죠? 저는 제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케냐 주재 무기 딜러, 폴란드 방산 로비스트, 브라질 공군 관계자에게 연락했죠. 그리고 사흘 뒤 답이 왔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우리한테 대공 미사일 시스템 긴급 공급했어. 그것도 반값에. 뭐라고요? 2주 전에 우리가 프랑스한테서 사려고 했던 거 있잖아. 한국이 자기네 거 공유한다고 했어. 단서가 하나 있긴 한데. 뭔데요? 1월 UN 표결에서 한국 지지. 그게 조건이야.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른 국가들도 조사했어요. 그리고 패턴이 보였습니다. 일본이 돈을 뿌린 15개국 중 12개국이 최근 3개월 내에 한국으로부터 방산 장비를 받았더군요. 그것도 현물로 즉시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현금을 뿌렸지만 한국은 무기를 뿌렸어요. 현금은 나중에 배신할 수 있지만 무기는 배신할 수 없죠. 일단 한국산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 모두 한국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한국이 공유한 무기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부 최신형이었거든요. 심지어 일본이 산 구형 장비보다 한 세대 앞선 것들이었죠. 한국이 언제 이런 걸 만들었지? 저는 제 과거 거래 기록을 뒤졌습니다. 2019년 한국이 제게서 들어온 제어 기술을 샀어요. 그런데 2024년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한 드론은 제가 판 것보다 3배 성능이 좋았습니다. 한국은 외국 기술을 사서 베끼는 게 아니라 기초 기술만 사고 나머지는 자체 개발해서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UN 회의를 닷새 앞둔 밤 저는 제 인맥을 동원해 UN 본부지 아카이브 출입증을 구했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임시 보관되는 곳이었죠. 한국 보관실 107호 앞에 섰을 때 이미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코즐로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한국 대표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보이는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난 사흘간 23개국 딜러들에게 한국 무기에 대해 물어본 거 다 압니다. 어깨가 좁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독도가 떴어요. 하지만 그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3차원 홀로그램이었죠. 이게 뭡니까? 지난 70년간 우리가 독도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류, 기온, 어종 이동, 해저 지형, 심지어 바람의 패턴까지. 40테라바이트입니다. 저는 너디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당신이 3년 전에 우리한테 팔려고 했던 해양 레이더 기억나십니까? 기억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스라엘제 레이더. 한국은 비싸다며 거절했었죠. 우린 그걸 안 샀습니다. 대신 원리를 연구해서 3년 만에 자체 개발했죠. 그것도 당신 제품보다 10배 정밀하게요. 그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독도 주변 해역을 지나간 모든 선박의 기록이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8925. 12월 23일 독도 12해리 침범 시도. 우리 여선 37척이 자동으로 포위 대형을 만들어 차단. 일본 측은 레이더로도 포착 못했습니다. 자동으로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어선들은 전부 자율협력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당신들이 제게서 산 그 통신 장비들은? 맞습니다. 이 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이었죠. 핵심 기술은 당신한테 안 샀습니다. 애초에 팔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저도 독도에 있었습니다. 통신기지 지키느라요. 파도가 5m씩 치는데 장비가 날아가면 3년 데이터가 다 날아가니까요. 그의 손에 난 상처들이 그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소액으로 산 그 소소한 장비들. 그건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체 시스템의 퍼즐 조각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코즐로프 씨, 일본은 27억 달러로 박물관을 채웠습니다. 우린 3천만 달러로 실전 무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일본은 유엔에서 이미 판을 깔았습니다. 돈도 뿌렸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돈 안 뿌렸습니다. 대신 무기를 줬죠.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무기를 받은 나라는 배신 안 한다는 거.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1월 15일 아침 유엔 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옆 옵저버석에 앉아 있었어요. 일본은 화려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원본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유창한 영어로 연설했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법은 감정이 아닌 문서로 증명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프리카 대표단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일본의 쇼맨십은 대단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일본의 발표가 끝나자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지하에서 만난 그 기술자였죠.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원고도 서류 뭉치도 없었어요. 그저 리모컨 하나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죠. 문서라고 하셨습니까? 한국 대표의 첫 마디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순간 회의장이 암전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푸른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회의장 중앙에 거대한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독도였어요. 하지만 지도가 아니라 실시간 영상이었죠.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모습, 갈매기 떼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생생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120년 전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화면 주변으로 숫자들이 미친 듯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온 13.7도, 파고 1.8m, 풍속 초속 7m, 해류 속도 시간당 2.3km. 그리고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현재 독도 해역 어선 41척 실시간 모니터링 중. 이건 녹화가 아닙니다. 0.01초 지연의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벌떡 일어나 홀로그램에 다가갔습니다. 미국 대사도 안경을 벗고 화면을 응시했죠.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독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 우측에 붉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경고. 외국 선박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식별 코드 JPCG892. 화면이 확대되며 일본 선박의 모습이 떴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선박 내부의 열분포까지 보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선박 내부 무전 내용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화면에 떴다는 겁니다. 본국에 보고. 한국 어선 다수 확인. 접근 불가.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193개국 대표들 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일본 대표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도청입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에요. 한국 대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해에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주권 행사죠. 그리고 저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려 한 게 불법 아닙니까? 일본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한국은 일본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실시간 증거로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하늘이었어요. 한국 공군 수송기들이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 장면이 나왔죠. 제가 추적했던 바로 그 C130과 KC330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송기 뒷문이 열리며 뭔가가 투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설마 무기를? 하지만 낙하산에 매달려 내려온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은색 원통형 구조물들이었어요. 크기가 작은 컨테이너만 했죠. 바다에 착수하자 구조물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요. 태양광 패널이 전개되고 안테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측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코리아 육지 오션 허브, 실시간 해양기상 데이터 센터.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독도 주변에 세계 최초 육지 해양통신기지를 완공했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 기지는 동해 전역의 해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기상 예측, 해양 생태계 연구, 선박 안전 항로 제공.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순간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회의장 모든 대표들의 폰에도 동시에 알림이 떴죠. 코리아오션 데이터 허브 접속 가능. 전 유엔 회원국의 무료 개방. 저는 반신반의하며 링크를 눌렀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동해 전역의 실시간 해양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온, 염분 농도, 어종 분포, 해류 방향. 심지어 3일 후까지의 기상 예측까지 제공되고 있었죠. 아프리카 대표들이 태블릿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대표들도 흥분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일본이 뿌린 현금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한 이 데이터는 매일 매시간 영원히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각국에 공유한 방산 장비들, 케냐의 대공 미사일, 폴란드의 해양 레이더, 브라질의 드론. 그게 전부 이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들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요. 케냐가 받은 대공 미사일은 한국 육지 네트워크로 실시간 제어됩니다. 폴란드가 받은 레이더는 한국 데이터 허브에서 정보를 받아요. 브라질 드론은 한국 위성 통신을 쓰죠. 한번 이 시스템에 들어온 나라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강렬해졌어요.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면 이 모든 데이터는 중단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어선들은 항로를 잃을 것이고 기상 예측은 부정확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전 인류를 위한 기술입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자존심입니까? 회의장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어요. 하야시 외무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 진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누렇게 변색된 고문서였어요.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누가 봐도 원본인 문서였죠.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 제17호. 한국 대표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죽도 외도의 건은 본방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150년 전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공식 문서로 인정한 거였죠. 일본은 지난 100년간 이 문서를 숨기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저 역시 그 거짓말의 피해자였어요. 일본의 논리를 믿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15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고 심지어 동맹국들마저 속였습니다.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한국 대표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어요. 방금 본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처형이었죠. 한국이 일본을 기술로, 역사로, 논리로 완전히 해체해버린 겁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블랙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화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코즐로프, 지금 당장 회의장 돌아가서 한국 데이터 조작 가능성 제기해.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누군가였죠. 2019년 내가 우크라이나에 판미사일 기억나? 유엔 승인 안 받았지? 그 서류 다 있어. 지금 공개하면 넌 10년 감옥이야.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맞았어요. 2019년 저는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유엔 승인 없이 미사일을 팔았죠.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딸의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었어요. 3분 준다. 회의장 들어가서 한국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 제기해.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해. 안 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다. 상대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그 짧은 소리가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신둘의 늙은 무기상,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평생 돈을 위해 살았죠. 양심? 그런 거 팔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자꾸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젯밤 만난 한국 기술자의 손. 상처투성이인 그 손.
파도와 싸우며 태풍 속에서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장비를 지켰던 그 손. 그리고 2022년 태풍 속에서 장비를 지키던 그의 이야기. 파도가 5m씩 치는데 장비가 날아가면 3년 데이터가 다 날아가니까요. 그때 장비를 지킨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때문이었죠. 자신의 아이들이, 후손들이 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어요. 위산이 넘어올 것 같았죠. 리처드, 넌 평생 뭘 한 거야? 무기를 팔았어. 전쟁을 팔았어. 하지만 전쟁터는 한 번도 안 가봤지. 넌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마시며 계약서에 사인했어. 반면 저 사람들은 파도 속에서, 추위 속에서 목숨 걸고 미래를 지켰어.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였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협박받았습니다. 당신 내 데이터 조작이라고 말하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실 겁니까? 제 인생이 끝장납니다. 감옥 갑니다. 10년은 살아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면대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선택은 코즐로프 씨의 목입니다. 코즐로프 씨.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23년간 무기를 팔았지만 단 한 번도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무기가 아닌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처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상처들 아시죠? 2022년 태풍 때 생긴 겁니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배를 타고 육지로 대피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장비를 지킬 것인가. 저는 남았습니다. 제 개인의 안전보다 3년간 쌓은 데이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게 제 아이들이 물려받을 유산이니까요.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코즐로프 씨도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인가.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2분 남았다. 어서 나와. 협박범의 문자였죠.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물속으로 가라앉는 블랙폰. 그것은 일본과의 연결고리이자 제 비겁한 과거였습니다. 꾸르르. 변기 물이 내려가며 휴대폰도 함께 사라졌어요. 가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제 명성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제 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고 싶었거든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23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옵저버석의 코즐로프 씨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의장님, 저는 23년간 국제무기중개상으로 일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제 고객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군사력을 모두 압니다. 일본 대표단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실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가 본 바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개월간 27억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 것은 10년 전 구형 장비들입니다. 저도 그중 일부를 중개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시용 장난감입니다. 일본석에서 경악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하야시 외무상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옆 사람이 붙잡았죠. 반면 한국은 고작 3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처음엔 저도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전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지난 3년간 양국에 판매한 장비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화려하지만 구형, 실전 데이터 전무. 한국은 소박하지만 최신형, 70년간의 실전 검증.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구체적인 기종명, 가격, 성능 비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세계의 이익입니까? 100년 전 종이 한 장입니까? 아니면 인류를 위한 실시간 기술입니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미국의 한마디가 이 판을 결정할 테니까요. 미합 중국은 역사적 진실과 기술 혁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찬성, 찬성, 찬성. 마지막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189, 반대 1, 기권 3.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니, 학살에 가까웠죠. 일본 대표 단석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1905년 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20년 동안 그들이 믿었던 근거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한국 기술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예상대로 일본 로비 업체로부터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2019년 우크라이나 무기 밀매 건. 제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최소 8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미쳤다고 말렸지만 저는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독도. 제가 판 장비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탔어요. 선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파도가 거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3시간의 항해. 파도는 정말 거셌습니다. 배가 요동쳤고 배전 너머로 파도가 넘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70년간 한국인들이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독도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말 작은 바위 2개였어요. 이 작은 섬을 위해 한국은 70년을 싸웠던 겁니다. 배가 접안하자 저는 처음으로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바위는 미끄러웠고 바람은 매서웠어요. 하지만 곳곳에 통신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한 안테나 앞에 섰어요.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안테나. 시리얼 넘버를 확인했습니다. AT-2024. 제가 3년 전에 판 장비였어요. 당시 한국은 이걸 울릉도에 설치한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장비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파도에 맞아 찌그러진 자국, 눈보라에 얼어붙었던 흔적, 태풍에 휘청거린 상처들.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며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작은 장비가 유엔 회의장을 뒤집었던 겁니다. 코즐로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기술자였습니다. 저를 따라온 거였죠. 오셨군요. 당신들 정말 미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70년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입니다. 코즐로프 씨. 3년이 아니라요. 제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고 저도 여기서 일합니다. 제 아들도 아마 여기서 일하겠죠. 제가 이걸 팔았습니다. 저는 안테나를 가리켰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쓸 줄은, 이게 이렇게 소중할 줄은. 코즐로프 씨, 무기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장비를 팔았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로 미래를 샀습니다. 저는 독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도 서도, 작은 2개의 바위섬. 하지만 그 위에는 한국의 70년이 새겨져 있었어요. 파도와 싸운 흔적, 태풍을 이긴 상처, 추위를 견딘 장비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유엔에서 189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꼭 써야 할 글이 있었거든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 무기상의 고백. 나는 평생 전쟁을 팔았다. 일본에도 팔았고 한국에도 팔았다. 하지만 독도에서 평화를 배웠다. 일본은 27억 달러로 쇼를 샀다. 화려한 이지스함, 최신 전투기, 드론 방어망. 하지만 그들이 산 건 박물관 전시품이었다. 반면 한국은 3천만 달러로 미래를 샀다. 작은 통신 장비, 소형 안테나, 해저 케이블.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전 세계가 의존하는 생태계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는 나라다. 일본은 11월, 12월 내내 떠들어댔다. 한국은 70년간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겁이 아니었다. 조준이었다. 그리고 1월 15일 한국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들의 총알은 미사일이 아니라 데이터였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방아쇠는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전 세계 무기상들에게 경고한다. 한국을 얕보지 마라. 그들이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 침묵 뒤에는 70년의 준비가 숨어 있다. 파도와 싸운 사람들,
태풍 속에서 장비를 지킨 사람들, 자신의 목숨보다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완벽함을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들의 방아쇠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이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해야 합니다. 8년 어쩌면 10년의 감옥 생활.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딸에게 이 글을 보여줄 겁니다. 아빠는 마지막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다고. 비록 늦었지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요. 독도의 파도 속에서, 태풍 안에서,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묵묵히 싸운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위에서 장비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무기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증인이 되었다. 진실의 편에 선 증인.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선택이다.